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미 중인 상황이죠. 현대자동차그룹과 SK온의 합작공장 설립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윤석열 대통령 방미 중에 총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권을 확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협력권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에 북미 지역 배터리 공급에 관한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양사 간의 협력이 더욱더 확실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과 SK온이 절반씩 부담하는 이번 투자건은요, 전기차의 격전지로 부르고 있는 미국에서 양사 간의 첫 전기차 배터리 동맹 구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7,500달러의 보조금이 걸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또 2023년까지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판매해야 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완성차, 또 배터리 업체 간의 짝짓기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합작은 현대차그룹 측과 SK온 측의 투자 비율이 5대5, 딱 절반씩이고요. 현대차그룹이 25억 달러를, 또 SK온이 나머지 절반인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2,500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에 지어질 이 합작 공장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연간 35기가와트시 정도이고요. 전기차 30만 대 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생산된 배터리셀은 현대모비스의 배터리팩 제작 공정을 미국 지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또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이고, 현대차로서는 이번 합작 공장 설립권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 전기차 생태계 구축의 핵심인 배터리 공급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한미 간의 경제적으로 민감한 의제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렇게 방미 성과들이 계속해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기업이죠.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기자, 이게 사실상 이제 진짜로 대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쉽게 그냥 대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기업으로 주목받는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편의점인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 그룹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즉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그룹,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또 이커머스 강자인 쿠팡도 자산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즉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그룹으로 전환이 됐고요. LG그룹에서 지난해 독립한 LX그룹은 대기업 집단이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82개 기업 집단을 다음 달 1일자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고 오늘 밝혔고요. 공시 대상 기업 집단과 소속 회사 수는 지난해 66개 집단, 2,886개사 대비 각각 6개, 또 190개 증가했습니다.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요. 에코프로, LX, 고려 HC, 글로벌세아, DN, 한솔, 그리고 삼표, BGF 8곳이 대기업 집단에 새로 들어가게 되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또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진의 경우에는 롯데의 일진 머터리얼즈 인수 등으로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고요. 현대 해상화재보험은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 가능 채권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 총액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에서 또 빠지게 됐고요. 예. 공정위는 이 가운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 출자 제한 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고요. 이 집단은 전년보다 1개 늘었습니다. 장금상선, LX, 또 쿠팡 등 3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 것이고, 교보생명, 두나무의 경우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은 여기에 상호 출자
또 순환 출자, 채무 보증 등이 금지되고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이 추가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프라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카카오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 도마 위에 올랐었죠. 이후에 지난해부터 카카오가 계열사를 축소하겠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슬림화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 기자, 네.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SM 인수가 그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계기로 해서 몸집을 불리면서 1년 만에 약 10개의 계열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사실 그동안 전방위적인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앞서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었는데 그동안 계열사 간 통합이나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계열사 줄이기, 경영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2023년도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카카오의 계열사가 147개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가 136개였으니까 여기에 대비하자면 11개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SM엔터를 인수하기 전까지 카카오의 계열사는 122개였고요.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136개 대비 14개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카카오는 타파스 미디어 코리아, 하이라인 엔터테인먼트, 플렉셈, 엠플라이 스튜디오, 그레이고 등 총 23개사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또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축소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SM엔터 인수를 기점으로 계열사 다이어트가 멈추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고요.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SM엔터와 계열사 총 25개가 카카오 계열사에 또 동반 편입됐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공동체 시너지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위한 회사 간 통합 등을 지속적으로 아무튼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계열사 다이어트의 의지를 끊임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G마켓을 창업했었던 구영배 대표가 만든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큐텐이 지난해에는 티몬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위메프를 각각 인수를 했었죠. 큐텐과의 시너지를 과연 낼 수 있을까 지켜봤었는데 영업 환경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자, 박 기자. 애초부터 인수할 때부터 과연 티몬과 위메프가 함께 갈 수 있을까 업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많았는데 네. 역시나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티몬과 위메프의 계속 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적자 규모가 커지고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예. 각각 그 티몬과 위메프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감사 보고서를 보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라는 강조 사항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더 많아졌다. 즉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이야기를 하고요. 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티몬이 1년 내에 팔 수 있는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위메프도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강조 사항을 보면 감사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계속 기업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유도 똑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위메프조차도 똑같이 티몬과 동일하게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더 많습니다. 게다가 작년 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티몬의 자본은 마이너스 6,386억 원이고요. 위메프가 마이너스 1,442억 원입니다. 즉 초기 자본금을 다 갉아먹은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두 회사는 큐텐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시너지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티몬과 위메프 등의 장점을 공유하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전략을 갖고 있고 하지만 오픈마켓의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일전에도 전달해 드렸듯이 오픈마켓에선 네이버가 또 직매입 플랫폼은 당연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쿠팡이
각각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어서 Q10의 이런 연합군들이 네이버와 쿠팡의 틈바구니를 뚫고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 의문 부호가 좀 달리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티몬과 위메프 등이 물량 확보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면서 동남아의 판매망을 가진 Q10과 또 Q10의 물류를 확보한다면 글로벌 확장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함께 있다는 점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 뭐 업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예. 우려가 되는 상황이네요. 네. 자, 이어서 5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한국판 애플 통장이라고 불렀었죠. 네이버 페이머니 하나 통장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신규 가입이 출시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자, 저도 사실 들려고 했었는데 벌써 중단이 됐군요. 5개월 만에. 예, 맞습니다. 어떤 이유가 좀 있는 걸까요? 이유는 금융당국의 규제라는 결론이긴 한데요. 예. 아무튼 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입하려고 보니까 중단이 돼 있어서요. 네. 일단 상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최대 연 4% 이자를 주고요. 결제액의 최대 3%를 적립해주는 한국판 애플 통장인 네이버 페이머니 하나 통장이 이 신규 가입이 지금 출시 5개월 만에 전격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제안한 계좌수 한도 50만 자가 일단 모두 소진돼서인데요. 뭐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일단 규제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만약에 이 통장을 만들고 싶다면 최소 수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네이버 파이낸셜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출시한 네이버 페이머니 하나 통장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50만 자가 모두 개설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인 것이고 금융위원회는 네이버 페이머니 하나 통장 허가 당시에 서비스 미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 계좌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면서 애초에 그냥 50만 자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한도를 다시 이제 늘리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금융위원회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또 회사가 보고를 해야 되고요. 실무부서 협의와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서 통상적으로는 이게 이제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라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러 개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한국판 애플 통장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은 애플이 애플카드 저축계좌를 출시한 뒤에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제휴를 했고 연 4.15% 이자를 주고 애플 카드를 쓰면 결제액의 1에서 3%를 캐시백으로 애플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별칭이 있었던 건데요. 일단 출시는 한국이 빨랐지만 금융당국의 규제에 가로막혀서 네이버 페이머니 하나 통장은 마음껏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미가입자와 혜택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면서 네이버 페이머니로 결제 시에 포인트 추가 적립률도 현행에서 0.5%포인트 이내로 막아놓은 상황이어서 이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각 회사가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즉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함으로써 혁신에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금융위원회가 발빠른 조치를 해주신다면 글쎄요 많은 소비자들이 또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간편 결제 시장에 전쟁이 시작됐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도태가 됐었던 신세계그룹의 신세계페이 같은 경우는 사업부를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토스가 신세계페이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설이 업계에서 좀 돌았습니다. 네. 자, 박 기자, 공식적으로 그런데 토스 측에서는 부인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신세계그룹이 페이 사업부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이거 토스가 인수할 것이다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래 조건 이견으로 인수 협의가 사실 한 달 전에 이미 무산됐다라는 토스 측의 발언이 나왔고요. 예. 사실 신세계페이를 먼저 인수하려고 했던 곳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토스의 인수가 사실 무산이 됐어서 만약에 이제 이 틈을 타서 네이버가 다시 이제 인수를 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에 총 2,500억 원 규모의 지분 교환을 통해 네이버와 신세계그룹은 사업 협력을 맺은 바가 있고요. 간편 결제 사업에서도 이미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 혈맹을 발판 삼아서 일찍이 페이 사업 매각 협상장에 네이버가 먼저 있었지만 사업 가치에 대한 이견이 좀 커서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고 그 이후에 토스가 접촉을 했는데 토스 역시 거래 조건 이견 차로 인수를 포기했다. 이것이 한 달 전의 상황임을 토스가 밝혔습니다. 예. 이 신세계그룹은 올 초부터 SSG페이와 2021년에 인수한 이베이 코리아 산하 G마켓의 스마일페이를 묶어서 페이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영권 매각과 일부 지분 매각 등 매각 방식을 일단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2015년 유통업계 최초로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만 일단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이 세 곳이 과점을 이루면서 사실상 존재감을 신세계페이가 보여주질 못했고요. 예. 최근에 또 이제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룹 차원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래 스타벅스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안 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쓱페이, 즉 SSG페이가 있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막아놨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애플페이가 대세라는 점을 어쩔 수 없이 네.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소비자들의 왔다고. 민원이 많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세계그룹은 신세계페이 사업부의 매각가로 최소 1,000억 원 이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이네요.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2024년 말에는 약 1억 3,300만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이 분석이 스탠다드 차트에서 나왔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글쎄요, 믿을 만한 소식인가요?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소식을 보고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예.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다. 이제 귀가 솔깃해졌는데요. 내용을 전해드리면 이 비트코인이 2024년 말 1코인당 10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1억 3,340만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미국 은행권 위기에 암호화폐 탈중앙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져서 1년 8개월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3배 넘게 뛸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일단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영국 투자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프 캔드릭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수준으로 가는 길이라는 투자 보고서를 통해 2024년 말까지 10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면서 많은 사람이 암호화폐의 겨울이 마침내 끝났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캔드릭은 SVB 등 미국 중견은행의 붕괴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되고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입지를 굳혔다면서 현재 전통적인 은행 부분의 스트레스는 비트코인의 성과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고려를 할 때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약 45%에서 향후 몇 달 안에 50-60%대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이긴 했는데요. 아무튼 금융위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탈중앙화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게 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매수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만 이런 분석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일전에도 JP모건의 니콜라스 페니기르초 글로벌 시장 전략가도 앞서서 SV발 미국 은행 위기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암호화폐 생태계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보다 우월하다는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오랜 주장에 힘을 보탰다라면서 비트코인 상승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실 비트코이너라고 볼 수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인 사람이죠. 이 사람도 지난 21일 트위터에서 캔드릭 애널리스트와 비슷한 이유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워낙에 또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당장 투자하기는 좀 우려가 있다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다시 봄이 올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